죽음 직전의 사람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몰랐지만 후회는 없어요. 단 한 번도요. 1985년 여름이었습니다. 해가 막 수평선 위로 올라오던 새벽, 선실 바닥은 아직 밤의 냉기를 품고 있었어요. 저는 갑판 위에 서서 담배를 한 개비 꺼내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려다 말고 멀리 바다를 바라봤지요. 그날 바다는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파도가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바다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끝없이 펼쳐져 있고 사람의 흔적 같은 건 쉽게 허락하지 않는 곳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참치잡이 원양어선의 선장이었어요. 32, 한창 때였습니다. 6개월간의 조업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부유물인 줄 알았습니다. 나무 조각인가, 고장난 어망인가.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모양이 달라졌어요. 너무 낮고 너무 가늘었습니다. 파도에 거의 잠길 듯 말 듯 간신히 떠 있는 무언가였어요. 선장님, 옆에 서 있던 기관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람도 봤다는 뜻이었겠지요.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런 순간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마음은 다 알아차렸으니까요. 조금 더 가까이 가자 그 위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뼈만 남은 팔로 서로를 붙잡고 있었고 아이는 울 힘조차 없는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사람인지 그림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 작은 배 위에 수십 명이 몸을 겹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정지. 그 한마디에 배가 멎었어요. 기관이 조용해지자 바다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숨소리, 물결소리, 그리고 아주 희미한 사람의 신음소리. 그들은 베트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땐 다들 그렇게 불렀지요. 보트피플, 나라를 잃고 집을 잃고 바다 위로 떠밀려 나온 사람들이요. 신문에서 몇 줄로만 보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날 그 이야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한국말도 영어도 아닌 말로 외쳤습니다.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사람의 목소리에는 국경이 없거든요. 저는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료, 식수, 식량, 선원수. 머릿속에서는 숫자가 돌고 있었지만 가슴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태우면 저희는 위험해집니다. 회사 규정에도 없어요. 감염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 위에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저 배를 그냥 지나가면 오늘 밤 저 사람들은 살아있을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일단 지나갑시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장이 돌아섰습니다. 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조타실로 들어갔어요. 앞만 봤습니다. 뒤는 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배는 꾸준히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 뒤로 작은 배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도를 펼쳤습니다. 항로를 확인했어요. 부산까지 닷새. 예정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해도 위에 글자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자꾸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진정하려고 했어요. 옳은 선택이야. 우리 배도 위험해질 수 있어. 선원들도 생각해야지.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장님, 선원 한 명이 조타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23 청년이었습니다. 네, 저기, 괜찮으십니까? 왜요? 아니, 그냥, 얼굴이 안 좋으셔서요. 청년이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 마셨어요. 물이 목으로 넘어갔지만 입안은 여전히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가보세요. 청년이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였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없는 수평선, 햇빛이 반짝이는 물결. 아름다웠어요. 언제나처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떠올랐어요. 그 작은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요. 뼈만 남은 팔로 서로를 붙잡고 있던 모습. 울지도 못하는 아이. 축 늘어진 몸.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혹시 저희 배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멀어지는 배를 보며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걸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 배를 그냥 지나가면 오늘 밤 저 사람들은 살아있을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 배는 이미 반쯤 가라앉고 있었어요. 몇 시간, 아니 몇십 분 못 가서 완전히 물에 잠길 겁니다. 96명이 그대로 바다 밑으로 사라지겠지요. 어른도 아이도 할머니도 모두 죽습니다. 저 때문에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판으로 나갔어요. 난간을 잡고 뒤를 봤습니다. 저 멀리 아주 작게 그 배가 보였습니다. 점처럼 작았어요. 곧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 위에 96명이 타고 있습니다. 96명.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요. 저는 사람을 버리고 있었어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96명이나요. 회사 규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감염병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 직업이, 제 안전이, 제 미래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조타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지. 지금 당장 정지. 배가 멈췄어요. 기관장이 놀라서 올라왔습니다. 선장님, 무슨 일입니까? 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갑니다. 예. 배를 돌려요. 지금 당장. 선장님, 그러면.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도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기관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배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크게 돌아갔어요. 저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선원들이 모여들었어요. 선원 여러분,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배를 다시 돌립니다. 저 사람들을 구하러 갑니다. 선원들이 서로를 봤어요. 누군가는 놀란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본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마 해고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선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23 청년이었어요. 선장님. 네, 저는 찬성합니다.
그 말에 다른 선원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찬성입니다.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25명 전부였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선장님, 우리도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 그냥 두고 가면 평생 잠 못 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악몽 꿀 것 같아요. 다른 선원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 작은 배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배는 빠르게 나아갔습니다. 마음이 급했으니까요. 조그만 난민선 위에 많은 사람들이 처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작은 배 위에서는 절망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큰 배가 지나갔어요.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난민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배가 다시 움직였어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한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는 이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하지만 배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어요. 그 청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옆에는 부모님과 동생들이 있었어요. 다들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을 탈출한 지 20날. 물도 바닥났고 식량도 없었어요. 배는 반쯤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못 가서 완전히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면 모두 죽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햇빛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기서요.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들을 껴안았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였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다들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배다. 배가 돌아온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멀리 사라져가던 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다른 배는 아닐까? 혹시 눈의 착각은 아닐까? 하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 배가 맞았어요.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쪽을 향해서요. 돌아온다. 돌아온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도 일어났습니다. 두 팔을 들어 올렸어요. 힘껏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배가 가까워졌습니다. 점점 크게 보였어요. 이제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갑판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그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온 순간, 포기에서 희망으로 바뀐 순간, 그 순간 배를 돌려준 사람을요. 배가 바로 옆에 섰을 때 갑판에서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구명조끼 던져. 밧줄이 날아왔어요. 구명조끼가 하나씩 던져졌습니다.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기적 같은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어로, 영어로, 한국어도 아닌 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말들이 섞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마음만 남았어요. 그리고 저 위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는 그 손을 잡았어요. 힘껏 잡았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끌어올렸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요. 구조는 2시간이 걸렸어요. 난민들을 한 명씩 배에 태웠습니다. 마지막에 헤아려 보니 96명이었어요. 남자, 여자, 아이, 노인. 온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탈진 상태였어요. 며칠을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표류한 거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쓰러져 있었고 아기 몇은 축 늘어져 있었어요. 물 가져와. 빨리. 저는 소리쳤습니다. 선원들이 물통을 들고 나왔어요. 난민들에게 물을 나눠줬습니다. 물을 마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이었을 겁니다. 한 여자는 무릎 꿇고 제 손을 잡았어요. 베트남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고맙다는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원들이 자기 식량을 내놨어요. 빵, 라면, 통조림. 자기들 먹을 것까지 나눠줬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죽음 직전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선실에 앉아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를 쳐다봤어요. 본사에서 다시 연락이 올 게 뻔했습니다. 과연 새벽에 무전이 왔어요. 선장, 대답하십시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사람들 다 태웠습니까? 네. 미쳤습니까? 지금 당장 가까운 섬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명령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섬에 내려놓으면 죽어요. 저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선장, 지금 명령 불복종하는 겁니까? 귀국하면 해고입니다. 각오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전기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해고.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원양어선 선장 경력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다시는 큰 배를 탈 수 없게 돼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기관장이 들어왔어요. 손에 컵라면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장님, 야식이나 하시죠. 저는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선장님, 후회하십니까? 기관장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똑같이 할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원들 다 선장님 편이에요. 기관장이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갑판에 나가봤어요. 난민들이 여기저기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자기 담요를 내줘서 덮어준 거였어요. 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한 거야. 이게 맞아. 배가 부산항에 닿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길었던 건 매일 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본사의 차가운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짧았던 건 갑판 위에서 되살아나는 96명의 생명을 지켜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난민들을 배에 태우고 나서 저는 선원들을 모두 불렀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배에 있는 식량과 물은 25명이 열을 버틸 분량입니다. 지금 우리는 121명이에요. 선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으로 나눠야 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줄여야 해요. 저 사람들은 탈진 상태입니다. 회복하려면 더 많이 먹어야 해요. 제 말에 젊은 선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장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젊으니까 조금 굶어도 돼요. 맞아요.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굶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선원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20에서 30 사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바다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자기 밥그릇을 기꺼이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부터 선원들은 하루 2끼로 줄였습니다. 그것도 반 공기씩만 먹었어요. 난민들에게는 하루 3끼를 주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에게는 더 많이 주었어요. 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원들은 하루 1컵으로 버텼어요. 씻지도 못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도 참았어요. 대신 난민들에게는 물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기관장이 제게 왔습니다. 선장님, 제 선실을 비웠습니다. 아이들이 쓰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그럼 당신은 어디서 자려고요? 갑판에서 자면 됩니다. 별 보면서 자는 것도 낭만적이잖아요. 기관장이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갑판에서 자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요. 밤바다는 추웠어요. 이슬이 내렸고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저도 제 선실 비우겠습니다. 다른 선원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러겠습니다.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선원들 대부분이 자기 선실을 비웠습니다. 난민 가족들에게 내어준 거였어요. 저는 선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구나. 제가 아니라 이들이요. 그날 밤 저는 갑판을 걸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선원들이 담요 하나 덮고 갑판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관실 구석에서, 누군가는 창고 옆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선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난민 가족들이 편히 누워 자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 안겨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맞구나.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나흘째 되던 날 한 선원이 쓰러졌습니다. 21살 막내 선원이었어요. 영양실조 증세였습니다. 너무 적게 먹고 너무 많이 일한 거였어요. 이 녀석이 자기 밥까지 아이들 주더니. 기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급히 그 선원을 선실로 옮겼어요. 물을 먹이고 쉬게 했습니다. 선장님,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면 돼요. 선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요. 왜 자기 밥까지 준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배고파 보여서요. 제 걸 안 먹어도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물이 심각하게 부족해졌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소진되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원들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하루 반 컵으로 줄입니다. 선장님, 그럼 난민들은요? 그대로 1컵입니다. 우리가 줄여야 해요. 선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루 반 컵의 물. 그게 얼마나 적은 양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한 모금, 저녁에 한 모금. 그게 전부였어요. 입술이 갈라지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본사에서 또 무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경했어요. 선장, 지금 즉시 뗏목을 만드십시오.
뗏목이요? 그 사람들을 뗏목에 태워 무인도에 내려놓으시오. 당장 명령을 이행하십시오. 저는 무전기를 꽉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전기를 끊고 저는 선원들을 불렀어요. 본사에서 뗏목을 만들라고 합니다. 선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뗏목을 만들어 난민들을 무인도에 내려놓으라고요. 준비하십시오. 나무를 찾고 밧줄을 준비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선실로 들어갔어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떻게 할까? 정말로 뗏목을 만들어야 하나? 저 사람들을 구하고도 또 버려야 하나? 갑판으로 나가봤습니다. 선원들이 나무를 보고 있었어요. 밧줄도 꺼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난민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선원들 품에 안겨 자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담요를 덮고 계셨습니다. 그 청년은 별을 보고 있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저는 사람을 구했어요. 그런데 또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본사 명령이라고 해도 저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구한 사람을 다시 버릴 수 있습니까? 저는 선원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여러분, 선원들이 모였습니다. 뗏목을 만들지 마십시오. 예, 저는 본사 명령을 거부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들과 함께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선원들이 저를 봤어요. 여러분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을 버릴 수 없어요. 못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한 선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장님, 우리도 그러고 싶었어요. 기관장이 말했습니다. 뗏목 만들라고 하셨을 때 다들 괴로워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또 버리냐고요. 그래도 선장님 명령이니까 준비는 했는데 차마 만들 수가 없었어요. 다른 선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갑판 구석에서 한 청년이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들지 않고 있었어요. 선원들이 모이는 걸 봤습니다. 나무를 보고 밧줄을 준비하는 것도 봤어요. 아, 우리를 버리는구나. 절망했습니다.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버려지는구나. 하지만 1시간쯤 후 선원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엔 선장님도 계셨습니다. 선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뗏목 만들지 마. 나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데려갈 거야. 본사가 뭐라고 하든 나는 책임진다. 그 순간 청년은 알았습니다. 선장님이 싸우고 계신다는 걸요. 본사와 규정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요. 그리고 결국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걸요. 청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감사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식량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남은 건 쌀 한 포대가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죽을 쓰겠습니다. 묽게 쓰면 모두 한 끼는 먹을 수 있어요. 요리 담당 선원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물같이 묽은 죽을 먹었습니다. 쌀알이 몇 개 떠다니는 죽이었어요. 그래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먹었어요. 선장님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잘 됐네요. 한 선원이 농담했습니다. 다들 웃었어요. 배고픔을 잊으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죽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CAPTAIN, This is for you. 자기 몫을 저에게 주려는 거였습니다. No, you eat. You need. 저는 손을 저었어요. CAPTAIN, You give us life.
그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그 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어요. 나중에 몰래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8회째 되던 날 드디어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육지였어요. 선원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땅이다. 땅이 보인다. 난민들도 갑판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끝났다는 안심, 그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조타실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열흘 전 죽음 직전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웃고 울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모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옳은 선택이었다고요. 1985년 11월 24일 오전 10시 우리 배는 부산항에 닿았습니다. 부두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경찰차, 구급차, 언론사 차량들, 그리고 본사 승용차도 보였습니다. 배가 접안하자마자 본사 이사가 올라왔어요. 뒤에 2명이 더 따라왔습니다. 얼굴들이 굳어 있었어요. 선장실로 갑시다. 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선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해고 통지서입니다. 사인하십시오. 명령 불복종, 규정 위반, 회사의 막대한 피해. 이유는 충분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해고 통지서.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다른 원양어선 회사에도 통보할 겁니다. 다시는 이 업계에서 일하지 못할 거예요. 이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서명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어요. 짐 싸서 나가십시오. 오늘 안으로요. 이사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난민들이 하선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로 실려가는 사람도 있었고 걸어내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청년이 내려가다가 저를 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짐을 쌌습니다. 20년 가까이 다닌 회사였어요. 선장이 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모든 게 하루 만에 끝났어요. 선원들이 찾아왔습니다. 25명 모두였어요. 선장님, 기관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이 없어요. 제 결정이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저희도 함께한 겁니다. 저희도 책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해고 안 됐잖습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장님, 막내 선원이 울기 시작했어요. 다른 선원들도 눈이 붉어졌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그들을 안아줬어요. 한 명씩이요. 여러분 덕분에 96명이 살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걸로 된 겁니다. 다음 날 저는 고향 통영으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버스에 짐을 싣고 혼자 돌아왔어요. 집사람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사람이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저는 집사람을 토닥였습니다. 신문에 다 나왔어요. 당신이 해고됐다고. 당신이 사람들 구했다고. 알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원양어선 선장 월급으로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이제 그 월급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집사람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날 바다의 이야기를요. 작은 배, 96명, 선원들의 희생, 열흘간의 여정. 집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당신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수입이. 괜찮아요.
우리 먹고 살 수 있어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그거면 됐어요. 집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원양어선 경력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소문이 돌았거든요. 명령 불복종한 선장이라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축했던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도 하면 돼요. 집사람이 위로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생선을 나르고 얼음을 깨고 청소를 했습니다. 원양어선 선장에서 어시장 인부가 된 거였어요. 월급은 선장 때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빠듯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어느 날 어시장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 원양어선 선장이었다며? 네. 그럼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해? 일자리가 없어서요. 사장이 한참을 저를 봤습니다. 신문에서 봤어. 난민 구한 거. 그것 때문에 해고됐다고. 네. 바보 같은 짓이야. 회사 명령을 따랐어야지.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해고당하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런 바보가 좋아. 월급 올려줄게. 조금이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사장이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거야.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저는 작은 배 한 척을 얻었어요. 중고배였지만 제 배였습니다. 직접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수입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원양어선 선장 때와는 비교도 안 됐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먹고 살 수는 있었으니까요.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가끔 생각했어요. 그때 본사 명령을 따랐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떠올랐어요. 그날 바다, 작은 배, 96명의 얼굴. 그러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옳은 선택이었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19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0년, 1995년, 2000년. 저는 작은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갔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났고 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람도 아이들도 자세히는 몰랐어요. 그냥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다고만 했습니다. 굳이 자랑할 일도 억울해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떠올랐어요. 그날의 바다, 작은 배, 96명의 얼굴, 손을 흔들던 그 청년의 모습. 하지만 그 기억을 꺼내보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살아가는 게 바빴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배를 준비했어요. 5시면 바다로 나갔습니다. 물때를 보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운이 좋은 날은 어시장에서 돈을 좀 받았고 운이 나쁜 날은 기름값도 안 나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렸어요. 손가락은 관절염이 와서 비가 오려면 저릿했습니다. 쉰을 넘기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은 쉬는 게 어때요? 날씨도 안 좋은데. 집사람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쉬면 돈이 안 들어와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매일 같은 대화였어요. 빚도 있었습니다. 배를 사느라, 그물을 사느라 빌린 돈이요.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끔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잠들기 전에는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최소한 사람을 버리지는 않았어. 그들은 살았어. 어디선가 숨쉬고 있어. 그거면 됐어. 그 생각 하나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9년이 지났습니다. 1985년 그날로부터요. 2004년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집 앞마당에 앉아서요. 해진 그물을 기워야 했습니다. 새 그물 쌀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 집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여보.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전화. 전화 왔어요. 전화? 누구한테요? 외국에서요. 미국에서.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국? 저희 집에 미국에서 전화 올 일이 없는데요. 잘못 걸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 찾아요. 한국말 서툰데 선장님 계시냐고. 선장님. 그 단어에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저는 그물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화기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장님, 맞으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어요. 한국말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 억양, 그 느낌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누구십니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엔입니다. 1985년 선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엔, 당신, 정말 당신입니까? 네, 선장님. 저예요. 기억하시죠? 그때 배에서 저를 기억하시죠?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19년입니다. 19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던 기억이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기억해요. 기억합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선장님, 저는 17년 동안 선장님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누엔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7년이나요? 네. 선장님을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고 있었어요. 집사람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집사람도 울고 있었습니다. 선장님,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누엔이 물었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건강하세요? 네, 건강합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누엔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선장님, 제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미국으로요. 꼭 와주십시오. 선장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얼굴 보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배가 보였어요. 낡고 초라한 배. 누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선장님, 아니에요. 제가 뭐 큰일을 했다고. 저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19년 동안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도 지칠 때도 당신들이 살았다는 것만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장님, 그런데 오늘 당신 목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제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큰 선물이에요. 집사람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같은 건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저를 잊지 않고 찾아줬다는 것, 17년 동안 저를 기억해줬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정말 충분합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엔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전화기 너머로 누엔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장님, 선장님. 그가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제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면 돼요. 저는 그거면 충분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우리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19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선장님, 누엔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장님이 저희에게 준 건 생명만이 아니에요. 희망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저는 그날 배 위에서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그 믿음으로 저는 19년을 살아왔어요. 힘들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선장님처럼 살아야겠다고, 선장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장님이 주신 생명, 헛되이 쓰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선장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누엔. 그래서 꼭 만나고 싶어요. 얼굴 보고 말하고 싶어요. 선장님 덕분에 저는 좋은 사람이 됐다고, 선장님이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고맙습니다, 누엔. 당신이 그렇게 살아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선장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선장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꼭 다시 찾아뵐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가든 선장님이 미국에 오시든 언젠가 꼭 만날 거예요. 그래요. 언젠가는요. 약속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제가 만나러 갈 때까지요. 약속합니다. 저도 약속할게요. 선장님처럼 좋은 사람으로 살겠다고, 선장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여보, 잘 됐네요. 네. 당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19년 전 그날도 이런 석양이었을까요?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조용한 바다, 작은 배, 죽음 직전의 사람들, 배를 돌리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선택이 어떤 의미가 될지,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제 선택은 옳았어요. 19년이 걸렸지만 오늘 그 답을 받았습니다. 가슴에 묻어두었던 것들이 꺼내졌습니다. 19년 동안 혼자 지고 갔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저를 찾았어요. 잊지 않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바다로 나갔어요.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어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가슴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19년 동안 혼자 지고 갔던 무게가 조금 내려놓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우체부가 집으로 왔습니다. 국제 등기 우편이요. 국제 우편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외국에서 편지 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비행기 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서툰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장님께, 저는 누엔입니다. 선장님과 전화 통화를 한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9년 동안 품었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목소리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꼭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직접 만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선장님께서 초대는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제게는 필요합니다. 평생의 소원이에요.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이 비행기 표는 제 마음입니다. 선장님이 주신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와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그날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선장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제발 와주십시오. 2004년 5월. 누엔 드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흐렸어요. 비행기 표를 받습니다. 부산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왕복표였어요. 날짜는 한 달 후였습니다. 여보, 집사람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사람이 달려왔어요. 편지와 비행기 표를 보더니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이거 누엔이 보냈어요. 꼭 오라고.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집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옷도 없고 준비할 것도 많고 괜찮아요.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가야 해요, 여보. 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어요. 가겠습니다.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집사람이 장에 나가 천을 사왔어요. 직접 양복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재봉틀을 돌리며 밤을 새웠어요. 여보, 그냥 사면 안 돼요? 이게 더 마음이 담겨요. 당신이 입을 거니까요. 셔츠도 헌 옷을 고쳐서 다림질했습니다. 구두도 오래된 걸 닦고 또 닦았어요. 이웃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선장님, 미국 간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잘 됐네요. 축하해요. 그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왔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이거 가서 쓰세요. 미국은 물가가 비싸다던데요.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우리도 선장님 자랑스러워요. 통영 사람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돈을 받으며 울었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어요.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부산 공항까지는 버스로 3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사람이 함께 갔어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긴장돼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저는 시골 어부였어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 앞에 섰습니다. 집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곳이었어요. 여보, 다녀올게요. 네.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고 당당하게 가요. 당신은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집사람이 제 옷깃을 매만져 주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마워요. 평생 고마워요. 저는 집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요. 비행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이륙할 때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창밖을 보니 구름이 보였어요. 하늘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12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누에는 어떤 모습일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04년 6월 15일 오후 4시였어요. 입국 심사를 받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했어요. 영어가 들렸습니다.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장님, 선장님. 고개를 돌렸어요. 한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30명쯤 되는 사람들과 함께였어요. 손에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의 영웅 선장님.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그 남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눈이 붉어 있었습니다. 선장님, 저예요. 누엔이에요. 순간 알아봤습니다. 그 눈빛을요. 19년 전 배 위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눈을요. 누엔.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어요. 19년 만이었습니다. 선장님, 선장님. 누엔이 제 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공항 한복판에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9년. 긴 시간이었어요. 누구도 알아주진 않았지만 제가 선택한 고난한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바다 위에서 손을 잡았던 그 순간처럼요. 기적이었습니다. 정말로요. 다른 사람들도 다가왔어요. 한 명씩 저를 안았습니다. 다들 울고 있었어요. 선장님 기억하세요? 저예요. 그때 배에서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40쯤 되어 보였어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때 10살이었어요. 선장님이 처음 안아주신 아이요. 아, 그 여자아이. 너무 가벼워서 심장이 덜컥했던 그 아이. 당신이었어요? 네, 저예요. 여자가 울며 웃었습니다. 저도 울며 웃었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할머니, 왜 이러세요? 저는 급히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가 베트남어로 뭐라고 말했어요. 누엔이 통역해줬습니다. 선장님 덕분에 손주들을 봤다고 합니다. 선장님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라고 해요. 할머니의 눈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의 날들은 꿈 같았어요. 매일 누군가를 만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배에 탔던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모두 저를 환대해 줬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19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온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 어느 날 저녁 누엔의 식당에 갔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조용해진 시간이었어요. 누엔이 차를 내왔습니다. 선장님,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엔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며 기다려줬습니다. 누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선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19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말이요. 누엔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말씀하세요, 선장님.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당신들을 구조하고 나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차잔을 내려놓았어요. 본사에서 무전이 왔어요. 처음에는 무인도에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목이 메었습니다. 더 강하게 명령이 내려왔어요. 당장 뗏목을 만들라고요. 당신들을 그 뗏목에 태워서 무인도에 두고 오라고 했습니다. 누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선원들에게 전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뗏목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선원들에게 지시했어요. 나무를 찾고 밧줄을 준비하라고.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저는 갑판에서 당신들을 봤어요. 아이들이 선원들 품에 안겨 자고 있었고 할머니는 담요를 덮고 계셨고 당신은 별을 보고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당신들을 구하고도 또 버리려 하는 제가요. 아무리 본사 명령이라고 해도 저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구한 사람을 다시 버릴 수 있습니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선원들을 다시 불렀어요. 한밤중에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뗏목을 만들지 말라고. 본사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끝까지 당신들과 함께 부산으로 가겠다고. 제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몇 시간, 제가 뗏목을 만들라고 지시했던 그 시간들이 19년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당신들을 진짜로 버리려 했던 것 아닌가. 저는 위선자가 아닌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었어요. 선장님, 누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엔을 봤어요.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있었어요. 갑판 구석에서요. 누엔이 말했습니다. 선원들이 모이는 걸 봤어요. 나무를 보고 있더군요. 밧줄도 준비하고요. 무슨 일인가 궁금했어요. 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선원 한 명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선장님이 뗏목을 만들라고 하셨대. 본사 명령이래. 라고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아, 우리를 다시 버리는구나.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누엔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절망했어요.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버려지는구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짐이니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누엔이 계속 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선원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엔 선장님도 계셨어요. 선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뗏목 만들지 마. 나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데려갈 거야. 본사가 뭐라고 하든 나는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선장님이 싸우고 계신다는 걸요. 본사와 규정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요. 누엔, 선장님은 우리를 버리려던 게 아니에요. 선장님은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양심을 선택하신 거예요. 누엔이 일어났습니다. 제 앞으로 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장님, 그게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지 저는 압니다. 명령을 거부한다는 게, 자기 미래를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일어나세요, 누엔. 제발.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누엔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장님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우리를 구하셨어요. 처음에 배에 태워주셨을 때, 그리고 뗏목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 때요.
선장님이 19년 동안 죄책감을 가지셨다면 저는 19년 동안 감사했어요. 그날 밤 선장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이 있다고 믿었어요. 누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19년을 살았어요. 힘들 때마다 생각했어요. 선장님처럼 살아야겠다고,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겠다고. 저는 누엔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를 꽉 안았어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선장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오랫동안요. 한참 후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는 식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선장님, 누엔이 말했습니다. 선장님이 그날 밤 싸워주신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제 아내도 아이들도요. 모두 선장님 덕분이에요. 그러니 죄책감 같은 건 내려놓으세요. 선장님은 완벽한 영웅이 아니어도 돼요. 고민하고 흔들리고 그래도 결국 옳은 선택을 한 사람. 그게 진짜 영웅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장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준 게 아니에요. 용기를 줬어요. 흔들려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건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을요. 누엔이 웃었습니다. 눈물 흘리며요. 그래서 저도 힘들 때마다 생각해요. 선장님처럼 흔들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야. 그렇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년 동안 가슴에 짊어지고 온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고마워요, 누엔. 이해해줘서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우리는 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어요. 선장님, 누엔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장님 목소리 들으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이 선장님이 괴롭지 않게 해달라고, 이 선장님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19년이 걸렸네요. 하지만 이제 이루어졌어요. 선장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요. 누엔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선장님. 죄책감도 후회도. 선장님은 충분히 잘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증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되는 느낌이었어요. 19년 동안 혼자 짊어진 짐을 마침내 내려놓는 느낌. 감사합니다, 누엔. 당신이 알고 있어줘서요. 저야말로요, 선장님. 우리는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19년 전 그날 밤 갑판에서 선원들에게 말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뗏목 만들지 마. 나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데려갈 거야.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흔들렸는지. 하지만 누엔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고민을, 제 싸움을, 제 선택을요. 그리고 이해해줬어요. 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졌어요. 19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무게가 내려갔습니다. 집사람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네, 어떻게 됐어요? 말했어요. 다요. 그래서요? 누엔이 알고 있었대요. 그날 밤을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한대요. 용서가 아니라 감사한대요.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집사람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네, 알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어요. 아무 꿈도 꾸지 않고 아무 걱정도 없이 19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쉴 수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2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매일이 꿈 같았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공항에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누엔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장님, 또 올 수 있죠? 물론이에요. 초대해주면 오겠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저도 한국 갈게요. 선장님 고향에 꼭 가보고 싶어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한 명씩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포옹하고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고 건강하세요, 선장님. 또 만나요. 사랑해요, 선장님. 비행기 안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점점 작아졌어요. 2주간의 꿈 같은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집사람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달려가 안았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땠어요? 말로 못해요. 너무 좋았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장님 댁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KBS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인데요. 선장님 이야기를 촬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촬영이 시작됐어요. 제작진이 통영으로 내려왔습니다. 촬영은 일주일 동안 이어졌어요. 새벽에 배 타는 모습, 금을 던지는 모습, 어시장에서 일하는 모습. 제작진은 미국으로도 날아갔습니다. 누엔을 인터뷰하기 위해서였어요. 며칠 후 감독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장님, 누엔 씨 인터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요? 네. 누엔 씨가 지금 뭐 하시는지 아세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간호사예요. 중증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간호사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간호사요? 네. 그것도 말기 암 환자, 회복 불가능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래요. 가장 힘든 일이죠. 누엔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장님이 자기 목숨을 구해줬으니 자기도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었대요. 감독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선장님처럼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엔이 간호사라니,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니, 가슴이 벅찼어요. 몇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2009년 10월이었어요. 방송 제목은 선장과 96인의 난민들. 방송 당일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집사람과 함께요. 누엔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였어요. 누엔이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간호사입니다. 회복이 어려운 환자들을 돌봐요. 누엔이 말했습니다. 왜 이 일을 선택했냐고요? 선장님 때문이에요. 화면이 병실로 바뀌었어요. 누엔이 한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선장님이 바다에서 저를 구하셨을 때 저는 죽음 직전이었어요. 살 희망이 없었죠. 누엔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선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살았어요. 화면에 누엔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제가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셨나요? 제작진의 질문이 들렸습니다. 네. 특히 호스피스를 선택한 건 죽음 앞에 선 사람들 곁에 있어주고 싶어서예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누엔이 환자의 손을 잡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선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절망 속에서도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누엔이 병원 옥상에서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이 일은 힘들어요. 환자들이 떠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선장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회사 명령도 거부하시고 직업도 잃으시면서 저희를 지켜주셨잖아요. 누엔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기억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생각해요. 선장님처럼 살자.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말자. 화면에 누엔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계속 나왔어요. 약을 챙겨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많은 환자들이 제게 고맙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더 감사해요.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선장님께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누엔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선장님, 저는 선장님이 주신 생명을 헛되이 쓰지 않았어요. 다른 생명을 돌보는 데 썼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평생 감사합니다. 선장님,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옛 동료들, 다들 방송을 봤다고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선장님께, 저는 경기도에 사는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방송을 보고 감동을 받아 편지를 씁니다. 사실 저는 간호사가 되는 게 힘들어서 포기하려 했어요. 공부도 힘들고 실습도 힘들고. 그런데 누엔 씨 이야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간호사는 생명을 돌보는 일이구나. 선장님이 구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일이구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누엔 씨처럼, 선장님처럼요.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꼭 좋은 간호사가 될게요.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요. 이지연 올림.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 이야기가, 누엔의 이야기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다니. 그 후로도 편지가 계속 왔어요.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학생들. 2010년 봄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장님, 인권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상식이 서울에서 열렸어요. 큰 호텔이었습니다. 상패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니까요. 25명의 선원들과 함께 받는 겁니다. 그리고 96명의 난민들과도 함께 받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해 여름 통영시에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통영 앞바다가 보이는 언덕이에요. 생명의 선장. 1985년 11월 14일 남중국해에서 96명의 생명을 구한 선장을 기리며 저는 기념비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념비 앞에 혼자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바다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1985년 그날 저는 단지 사람을 구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이렇게 커졌어요. 다큐멘터리가 되고 상이 되고 기념비가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옳은 일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요. 씨앗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을요.
제 선택이 96명을 구했고 그들의 자식들을 만들었고 이제는 수백 명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이 기념비를 보는 사람들,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요. 영원히요.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바다였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 어딘가에 제가 구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도 지금 석양을 보고 있을까요?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거면 됐습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전부니까요. 지금도 저는 작은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갑니다. 새벽마다요. 늙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손도 떨립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바다는 여전히 넓고 하늘은 여전히 파랗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1985년 그날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96명의 생명, 그들의 자식들, 손주들, 그들에게 영향받은 수많은 사람들. 제 선택은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파도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요. 영원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정말로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구한다는 것.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미래를, 꿈을, 사랑을, 모든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제가 구한 96명이 또 다른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하고 선함은 그렇게 퍼져나갑니다. 끝없이요. 저는 오늘도 바다로 나갑니다. 작은 배를 몰고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평범한 하루예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 삶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구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으니까요. 숨쉬고 웃고 사랑하고 꿈꾸고 있으니까요.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저는 평화롭습니다. 진심으로요.